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부국철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국철강의 제목을 8월 중국 철강 관세 폭탄이라고 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반기 철강 시장에 이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회사에 대해서 기업의 승계 가능성 또한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포커스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승계가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그거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자, 여타 회사들과 다를 게 없어요. 철강을 그냥 판매를 하고 있고 코일과 강판 그리고 스캘프, 강관, 현관, 인가공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철강을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최근 매출액이 471억 원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 순이익이 9억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순이익이 적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렇습니다. 철강 회사들이 한 10% 떨어지면 잘 나오는 거고 그 아래 기업들도 많아요. 0. 몇 퍼센트 나오는 애들도 많고 그만큼 이제 철강이라는 게 매출액은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순이익이 적은 게 원자재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것도 가격이 이렇게 널뛸 수도 있고 관세 오늘 핵심 주제라고 말했던 이 관세에 따라서 또 이제 프리미엄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규모도 크지만은 순이익의 규모가 저렇게 들쭉날쭉할 수가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여러분들이 이 기업 자체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자재 시장에 관련된 애들은 조금 더 넓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부국철강 남상규 회장님이신데 50년생이세요. 50년생이면은 한 70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언론에 나온 사진들이 다 과거 사진입니다. 언론에 노출하시는 걸 좀 이제 기피하시는 건지 되게 젊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동안이십니다. 50년생이셔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따님분께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따님분의 조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제 회사를 보게 되면은 남상규님 그리고 대주주로 계시고 있죠. 남상규님이 계시고 남혜원님 이분이 따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촌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씨 일가가 대부분의 주식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자녀가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 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다 더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남씨로 되어 있는 모든 지분들을 더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1% 그러면은 여기서 5%다 더해서 15가 나오고 여기서 더 더해서 16이 나와요. 그래서 남씨가 중에서 이제 뭐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도 사실 큰 타격은 없습니다. 주가는 좀 누릴 수는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리스크는 조금 다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화학 기업이라든지 철강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초창기 성장했을 때 같이 갔던 회사들 있잖아요. 뭐 한화그룹이라든지 이런 애들, 포스코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다 대부분 이제 승계 준비를 해갖고 잘 이제 넘어갔던 회사들이고 이번에 부국철강 또한 그런 사이클이 도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승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주가가 흘러가냐면 보통 주가가 올라갈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승계를 할 때 양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식들한테 아니면 다른 제3자한테.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기준으로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 규모가 양도세가 50%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주가를 일부러 안 올리는 거밖에 없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배당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이제 기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30억이 넘어가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과세표준 최고 상단에 있던 50% 떼간다고 했는데 이거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은 주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가가 2,000원짜리가 두 달 전에도 2,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의 앞뒤로 두 달이거든요. 그거 값의 평균값.
그래서 주가를 안 올라가게 하는 게 보통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이제 승기의 작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따님분께서 결혼을 한 것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결혼 기사가 꽤 옛날 기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승계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은 딱히 보이진 않지만 준비는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쪼록 왜 이제 철강 가격 자체가 왜 이렇게 회복을 못 하느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래 이제 가장 철강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수출하던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 다음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워낙 내수가 강하다 보니까 이 자기들끼리만 해도 자급자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내수가 침체가 되니까 생산을 안 하게 됐죠. 다 재고가 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다룰 텐데 그때 한번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 관세를 25% 부과를 했는데 이게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 친환경 역풍 이 ESG 지속 가능 경영 때문에 정말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게 되는 용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철강 회사들이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아무튼 이 얘기도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해서도 좀 압박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뜯어볼게요. 일단은 중국 시장이 왜 내수 침체로 전환이 됐냐면은 이걸 일단 살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22년도에 헝다 사태가 에버그란데 사태라고 하죠.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채가 시장 위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먼저 가장 큰 규모의 경제였던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서 강판 열연이죠. 열연 가격이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강 회사들 잘 보면은 매출액이 22년도 고점 찍고 다들 대부분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가격이 그냥 떨어져서 그런 거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이 침체됐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었다. 두 번째, 이제 8월 1일부터죠. 정확히는 이제 4월 달부터 슈퍼 300일 쪽 가동을 시켜가지고 중국의 철강이 25% 관세로 붙여가지고 이제 비싸게 그러니까 25% 비싸게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면은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사겠죠. 다른 철강들과 비교를 했을 때 25% 정도 비싸면은 뭔가 이제 이유가 있어야 비싸면 납득이 되는데 사실 철강이라는 게 정말 특수 목적을 가진 게 아니면은 그냥저냥 해가지고 싼 걸로 최대한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안 팔리니까 생산율을 낮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본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의 의견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수출을 한국으로 해버리는 거죠. 한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싼 철강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니까 한국 시장에서 조금 지위가 낮아지는 거, 국내 내수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결과도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랑 헤디스 구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까 제가 이제 슈퍼 300일주를 누가 가동했다 했죠? 바이든이죠? 근데 바이든의 뒤를 이을 사람이 해리스죠? 이 사람이 당선되게 되면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돼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국 우선주의가 매우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을 저해한다, 성장을 저해한다라고 생각되면은 가차없이 보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아마 이 철강 관세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철강 관세에 대해서 해석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들 포커스 있게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될 주제이고 다음 영상에도 이걸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회사가 기업 승계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안 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할게요. 지속적인 철강 시장의 호재랑 악재가 같이 계속 나옵니다. 대응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특히 원자재 시장은 철강주 뭐 이런 회사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하반기 때 이제 그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자동차 수출액이 늘어나가지고 철강 시장에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호재보다 더 큰 악재가 오게 되면 그게 희석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철강이라는 산업재들은 되게 민감해요 경기에. 그래서 이 사이클이 탈 때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이클이 4년에 한 번 올지 1년에 한 번 올지 다음 달에 올지 내일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내용 제가 한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